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입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재치 있는 기사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요. 돈키호테는 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담긴 스페인 소설인데요.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는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은 소설 돈키호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지난주 공연 관람을 하고 후폭풍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정교하고 인상 깊은 연기, 노래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돈키호테 그러면 대부분 꿈과 희망, 비전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말하지요. 저는 특별히 뮤지컬에서 본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알돈자, 둘시네아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말하고 싶습니다. 알돈자는 불가촉 천민처럼 살아가는 여인이죠. 최하층민인 그녀는 허드렛 일과 매일 밤 몸을 팔아가며 목숨만 건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늙은 노인 돈키호테가 그녀를 특별한 이름 둘시네아로 부릅니다. 엄마 이름도 모르고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창녀인 그녀를 아름다운 여인, 존중받는 여인의 이름 둘시네아로 부르죠. 알돈자는 왜 자기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냐며 화를 냅니다. 시간이 지나 돈키호테가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를 찾아가 말하죠. 둘시네아, 둘시네아, 당신이 찾아낸 여인 둘시네아.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죠. 둘시네아.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름이죠. 둘시네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일에 대한 갑갑함에 짓눌려 있을 때 돈키호테가 알돈자에게 그대는 나의 둘시네아요 라고 말하는 대사는 큰 위로를 줍니다. 공연 관람 후의 후폭풍아리였습니다. 돈키호테 책을 보면서 서문이 재밌더라고요. 서문과 함께 몇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가로운 독자시여, 당신은 분명 제 사고의 산물인 이 책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빼어나고 가장 재치 있는 것이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닮은 것을 생산한다는 자연의 법칙을 저 역시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갖가지 불편이 자리 잡고 있고 모든 비탄이 가득 차 있는 감옥 속에서 태어나기라도 한 사람처럼 비쩍 마르고 시들시들하고 변덕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온갖 잡념들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의 이야기 말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빈약한 제 재주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평온, 아늑한 공간, 상쾌한 들녘, 맑은 하늘, 샘물의 속삭임, 고요한 영혼. 이런 것들은 뮤즈들 중에서도 가장 메마른 뮤즈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온통 경의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자식들을 풍성하게 낳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못생긴 데다 도무지 귀여운 맛이라고는 없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찌나 사랑했는지 그만 자식의 결점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총명과 장점으로 생각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돈키호테의 아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의 의부다비에 지나지 않는 만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제가 낳은 이 녀석의 결점들을 용서해 주십사고 좀 봐주십사고 남들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그의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 자신의 몸속에 간직되어
세상에 누구 못지않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왕이 거둔 세금이 왕의 것이듯 당신도 당신 집안에서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자신의 외투 속에선 왕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당신을 배려와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당신이 나쁜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좋은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상을 받거나 할 염려 없이 생각하는 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의 서두에 을의 치장으로 덧붙이곤 하는 소네트나 경구나 찬가의 길고 긴 나열이나 서론을 없애고 아무 치장 없이 벌거숭이로 독자들에게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지어내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지금 읽고 있는 이 서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서론을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무얼 써야 할지 몰라 펜을 내동댕이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종이를 앞에 놓고 펜을 귀에 꽂고 팔꿈치를 책상에 괴고 손으로는 뺨을 받친 채 무얼 쓸까 속을 썩이고 있는데 뜻밖에도 아주 쾌활하고 똑똑한 친구가 찾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보고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터놓고 돈키호테의 이야기에 붙일 서론을 구상 중인데 서론은 고사하고 그 귀하신 기사님의 무용담조차 출판하지 말아버릴까도 생각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적막한 망각 속에서 잠자고 난 사람처럼 나이만 잔뜩 먹은 내가 골풀처럼 말라빠지고 독창성도 없고 운체도 형편없고 기지도 모자라고 학식과 교훈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여백에다 인용구조차 달지 못하고 책 뒤에다 주석도 못 붙인 이야기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예로부터 속인들이라 불리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어댈지 잘 알기 때문일세. 더구나 다른 책들을 보면 암만 황당무계하고 조잡한 것이라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기타 온갖 철학자들을 인용해서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해박한 독서와 지식과 구변이 있다는 명성을 가져다주고 있지 않나. 더욱이 성경을 인용할 때는 정말 놀랍지. 모두가 성 토마스 아니면 교회의 박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걸. 금방 애 태우는 연인을 묘사하고서는 바로 그 다음 줄에선 귀로 들어 좋고 눈으로 읽어 유익한 설교 말씀을 늘어놓는 식의 교묘한 수법을 따르니 말이야. 내 책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네. 여백에 인용할 것도 없고 책 끝에 주석을 달 것도 없어. 나는 내가 어떤 저자를 모방했는지조차도 모른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하여 크세노폰, 조일로스, 제욱시스에 이르기까지 실상 이 중 한 사람은 악당꾼이고 또 한 사람은 환쟁이었지만 알파벳 손으로 책 앞에다 쭉 나열해 놓는데 난 그럴 수가 없더군. 뿐만 아니라 내 책은 서두에 소네트, 하다못해 공작이나 후작이나 백작이나 주교나 지체 높은 귀부인이나 유명한 시인들이 지은 소네트 같은 것도 없다네. 물론 그런 것을 지을 줄 아는 친구 두서너 명에게 부탁만 하면 우리 에스파냐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시인들의 작품보다도 더 훌륭한 좋은 작품들을 지어줄 테지만 말이야. 어쨌든 여보게, 사실 말이지. 나는 하늘이 온갖 보석으로 돈키호테를 장식해줄 만한 사람을 보내실 때까지 그를 라만차의 문서보관소에다 묻어둘까 생각하네.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적고 또 천성이 하도 느릿하고 게을러서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나 대신 해줄 저자를 찾아다니는 것조차 싫기 때문에 그 보석들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 아까 자네가 본 것처럼 내가 근심하며 생각에 잠겨있는 원인이 바로 이걸세. 지금 자네에게 한 얘기 정도면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러자 친구가 끝까지 듣고 나더니 이 말을 탁 치고 폭소를 터뜨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맙소사 이 친구야. 내가 오랫동안 자네를 알아오면서
줄곧 자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막 알겠군 그래. 난 늘 자네가 모든 행동에 있어서 분별이 있고 사려 깊은 줄 알았지 뭔가.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똑똑한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구먼. 아니 그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일 때문에 훨씬 더 큰 난관도 돌파하여 짓눌러 버릴 수 있는 쑥달된 지성의 소유자가 당황하고 근심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정말이지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나칠 만큼 게으르고 수완이 부족한 탓에 생긴 것이네.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줄까? 그럼 잘 들어보게나. 눈 깜짝할 사이에 자네의 문제거리들을 깡그리 논박해버림으로써 모든 기사도의 빛이요 거울인 그 유명한 돈키호테의 무흔담 출판을 단념하게 할 만큼 자네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겁나게 할 온갖 결함들을 시정해 보일 테니 말이야. 어디 말해보게나. 그의 말을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네가 내 두려움에 공허를 메우며 내 당황의 혼돈 상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첫째 난관은 저명하고 지체 높은 인사들이 쓴 서두에 붙일 소네트와 경구와 찬가가 없다는 것인데 그건 자네가 약간 수고를 해서 직접 쓰면 해결될 일이네. 그러고 나서 그것들에 세례를 주고 나름대로 세례명을 붙이는 거야. 이를테면 인도의 후안사제나 트라페주스 황제가 지었다고 하란 말일세.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 유명한 시인이었다니까. 혹시 아는 체 하는 녀석이나 석사라는 자가 진리의 이름을 듣고 등 뒤에서 그 사람들은 시인이 아니라고 자네를 헐뜯거나 지저댄다 해도 조금 더 염려할 것 없네. 그런 자들이 제 아무리 자네의 거짓말을 증명한다 해도 어차피 그것을 쓴 자네의 손을 꺾어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용문과 경구의 출전이나 저자를 책의 여백에 밝히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즉 자네가 잘 외고 있든가 아니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문구나 단편적인 라틴어 문구만 써 넣으라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자유와 속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면 되네. 이 세상 황금을 다 주더라도 자유는 쉽사리 살 수 없다. 그런 다음에 적당히 호라티우스나 아니면 그런 말을 했음직한 사람 이름을 적어 넣는 거지. 그리고 죽음의 힘에 대해서 쓸 때는 이런 말을 인용하면 되네. 창백한 죽음은 가난한 자의 오막살이에나 임금의 성체에나 똑같이 찾아온다. 만약 자네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에 대한 사랑과 우정을 다루려 한다면 곧 성경을 찾아가게. 그런 것은 조금만 연구하면 할 수 있고 더구나 하느님의 말씀 그대로를 인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할 경우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지. 나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변하기 쉬운 우정에 대해서는 카토가 다음과 같은 이행시를 줄 걸세. 그대가 돈이 많을 때에는 많은 친구를 헤아릴 수 있으나 시절이 암담해지면 그대는 홀로 남으리라. 이런 라틴어 부스러기를 좀 쓴다면 자네는 제법 교양 있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어. 요즘 라틴어 학자라면 여간한 명예와 이익이 아니지. 책 끝에 주석을 붙이는 건 다음 방법을 따르면 문제가 없네. 즉 책에서 어떤 거인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그 거인을 골리앗이라고만 하게. 그렇게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굉장한 주석을 붙일 수 있거든. 어째 그런가 하면 골리앗 또는 골리아스라는 거인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목동 다윗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돌팔매로 그를 죽임. 열왕기 몇 장에 적혀 있음.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말일세. 그 다음 자네가 인문학과 우주 형상학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네 이야기에다 타오강 얘기를 집어넣도록 꾸미게. 그렇게 하면 단박에 또 하나의 유명한 주석이 생기지. 즉 타호강은 에스파냐의 어느 국왕께서 명명하였음.
모모 지방에서 발원하여 유명한 리스본시의 성벽에 입맞추며 대해로 흘러들어감. 이 강에는 황금의 모래가 있다고 전해짐 등등. 도둑놈 얘기를 쓴다면 내가 줄줄 외고 있는 카코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매춘부 얘기라면 라미아, 라이다, 플로라 같은 유명한 여인들을 예로 들면서 자네를 도와줄 몬돈 예교의 주교가 있지. 그러한 주석들은 자네한테 큰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네. 독부에 관한 얘기라면 오비디우스가 메데이아를 빌려줄 것이고, 마법사와 마녀 이야기라면 호메로스의 칼립소와 베르길리우스의 키르케가 있지. 용감한 장군 이야기라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기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빌려줄 것이고, 플루타르크는 수천 명의 알렉산드로스를 알려줄 것일세. 만일 연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이탈리아 말을 서푸너치밖에 모른다고 해도 레온 에브레오에게서 넘치도록 듬뿍 들을 수 있네. 그러나 외국으로 나가기 싫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폰세카의 하느님의 사랑에 관하여란 책을 볼 수 있지. 그 책에는 연애에 관해 자네나 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모두 적혀 있으니까. 자네는 이야기에 이런 이름들을 적어 놓든가 내가 말한 것들을 약간씩 언급하기만 하면 돼. 주석과 인용구를 집어넣는 것은 나한테 맡기게. 내가 맹세코 책의 여백을 가득 채우고 책 뒤의 4페이지는 주석으로 채울 테니까. 자, 이번엔 딴 책에는 있는데 자네 책에는 없다는 많은 저자들의 인용 목록에 대해 얘기해보세. 그 역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지. 자네 말 맞다나 ASZ까지 알파벳 순서로 저자 이름을 쭉 인용한 책만 구하면 돼. 그 알파벳 순서를 그대로 자네 책에 다 베껴 넣으란 말이야. 자네가 이것들을 인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이 빤하다 해도 신경 쓸 것 없네. 어쩌면 자네의 그 단순하고 소박한 이야기에 정말로 그 저자들이 다 인용된 줄로 믿는 멍청이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해도 그 기다란 저자 목록은 첫눈에 자네 책을 권위 있어 보이게는 할 거야. 자네가 그 저자들을 인용했는지 아닌지 조사하려는 사람도 없을 거고 말이지. 그렇게 한다고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군다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네 책은 기사도 이야기를 공격하는 책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야. 이러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조차 꿈도 꾸지도 못했던 일이고 성 바실리우스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며 키케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일세. 또한 세밀한 사실이나 점성술에 의한 관상 같은 것도 자네의 그 황당무계한 이야기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고 기하학적 측정과도 아무 연관이 없으며 말재간으로는 논박할 수 있는 논쟁과도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한데 섞어서 설교를 하려는 책도 아닐세. 그따위 설교는 일종의 색동 누더기 옷으로 그리스도교의 지성이 그런 옷을 입어선 안 되지. 자네의 책에선 단지 자연을 잘 모방하면 그만이야. 모방이 완전할수록 자네 책은 훌륭해질 걸세. 그리고 자네 책은 기사도 이야기들이 세상과 대중 사이에서 떨치고 있는 세력과 권위를 부수어버리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구태여 철학자들로부터 문구를 빌려오고 성경에서 교훈을 따오고 시인들에게서 이야기를 베껴오고 웅변가들에게서 웅변을 얻어오고 성자들에게서 기적을 빌려올 까닭이 없네. 자네는 그저 명백한 문장을 써서 되도록 자네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고 혼동이나 애매한 것이 없이 자네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또한 애써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울한 사람은 웃게 만들고 생글거리는 사람은 더 많이 즐겁게 해주고 단순한 사람은 따분하게 만들지 말고 분별력 있는 사람은 기발한 고안에 놀라게 하고 고지식한 사람은 그것을 깔보지 않게 하고 신중한 사람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좋아하는 그 허무맹랑한 기사도책을 없애는데 자네의 목표를 굳게 정하란 말일세. 그 일만 성공한다면 그건 결코 하찮은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닐 테니. 저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논리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저는 아무런 이의 없이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서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친절하신 독자여, 이 서론을 보면 당신은 제 친구의 지혜와 쩔쩔매고 있던 순간에 그러한 조언자를 발견한 저의 행운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유명한 돈키호테 대 라만차의 내력 이야기가 명확하고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도의 숨을 내쉴 것입니다. 몬티엘 평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돈키호테야말로 오랜 세월 끝에 등장한 가장 순결한 연인이요, 가장 용맹스러운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처럼 유명하고 영예로운 기사를 당신에게 소개해준 공적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종인 저 유명한 산초판사, 수많은 허황된 기사도책에 뿌려져 있는 시종들의 온갖 웃음거리를 한 몸에 총집결하고 있는 그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빌며 또한 하느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기를. 안녕히. 제1부 제1장. 유명하고 용감한 시골 귀족 돈키호테 대 라만차의 신상과 일상에 대하여.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옛날, 이름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창고지에 꽂혀있는 창과 낡아빠진 방패, 야윈말, 날렵한 사냥개 등을 가진 시골 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양고기보다 쇠고기를 조금 더 넣어서 끓인 전골 요리를 좋아했는데 밤에는 주로 살피곤 요리를, 토요일에는 기름에 튀긴 베이컨과 계란을, 금요일에는 완두콩을, 일요일에는 새끼 비둘기 요리를 먹느라 재산의 4분의 3을 소비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는 축제 때 입을 검은 가운과 비로드로 만든 바지, 덧신 등을 샀으며 평소에도 최고급 양모 옷을 입는 걸 자랑으로 여겼다. 그의 집에는 40이 조금 넘은 가정부와 20이 채 되지 않은 조카딸, 그리고 말 한 장도 채우고 밭일도 거드는 젊은 하인이 있었다. 이 시골 귀족은 50줄에 접어들었으며 마른 체격에 얼굴도 홀쭉했지만 건강한 편이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고 사냥을 즐겼다. 이 귀족에 대해 글을 쓰는 작가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키하다 또는 캐사다라고 불렸다 하며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추측은 게하나라고 불렸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가 하는 문제는 이 이야기에서 하등 중요할 것이 없다. 이 이야기가 진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만이 중요할 것이다. 어쨌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시골 귀족은 한가할 때마다, 사실은 1년 내내 한가했지만 기사도 책을 읽는데 열중하여 푹 빠져든 나머지 사냥도 심지어 재산관리조차 제쳐두었다. 이에 대한 호기심과 광기가 지나치다 못해 급기야는 광활한 논밭을 팔기에 이르렀고 덕분에 집안 가득 기사도책을 빼곡히 들여놓을 수 있었다. 물론 시골 귀족은 그 책들 중 펠리시아노 대 실바가 쓴 책들만큼 훌륭한 건 없다고 생각했다. 명쾌한 문체와 논리가 아주 빼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랑의 속삭임과 연애편지에서 나의 이성을 만든 이성을 상실한 이성에 나의 이성은 힘을 잃고 그대의 아름다움을 한탄하니
이 또한 이성이노라 라든가 별들과 함께 신성하게 당신의 신성함으로 당신을 강하게 해주고 당신의 위대함에 합당한 공적으로 인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높은 하늘을 같은 문장을 발견할 때는 그런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곤 했다. 이러한 것들을 읽다가 그 가엾은 시골 귀족은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활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들을 이해하고 의미를 되새기느라 밤을 지새우곤 했다. 특히 돈 벨리아니스가 그토록 많이 찔리고 찔렀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 아무리 훌륭한 명의들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이나 온몸에 생긴 흉터와 상처가 사라질 날이 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는 앞으로도 모험은 계속되리라는 암시를 남기며 작품을 끝낸 점에서는 작가를 칭찬하기도 했고 동시에 약속한 대로 이야기의 결말을 정확히 쓰고 싶어서 그 자신이 직접 수도 없이 펜을 잡고 싶은 충동을 가지기도 했다. 아마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더 중요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실행에 옮겨 이루어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팔메린 대 인갈라테라와 아마디스 대 가울라 중에서 어느 기사가 더 훌륭한지에 대해 시구엔사에서 공부한 박학한 그 마을의 신부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의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은 어느 누구도 기사 페보만큼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아마디스 대 가울라의 동생 돈 갈라오르라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남자답고 형처럼 울보도 아니며 용기도 형에게 뒤지지 않는 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책을 읽는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몇 날 밤을 한숨도 안 자고 말똥말똥한 상태로 지새우고 낮에는 완전히 비몽사몽이었다.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책만 읽다 보니 머릿속이 말라 결국은 이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다. 머릿속이 책에서 읽은 마법 같은 이야기들, 즉 고통과 전투, 도전, 상처, 사랑의 미로들과 연애, 가능치도 않은 갖가지 일들로 가득 차버린 것이다. 그는 책에서 읽은 몽환적인 이야기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말하길 엘시드로 알려진 루이 디아스는 매우 훌륭한 기사이지만 단칼에 사나운 거인들을 두동강 내버린 불타는 칼의 기사와는 견줄 수 없다고 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가 론세스바예스에서 대지의 아들인 안테오를 목졸라 죽인 헤라클레스의 위엄처럼 마법에 걸린 롤단을 죽여 없앴기 때문이었다. 그는 거인 모르간테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시대의 거인들이 하나같이 거만하고 버릇이 없는 데 비해 유독 그만은 상냥하고 예의 바른 거인이었다. 특히 레이날도스 대 몰탈반을 좋아했는데 그가 자신의 성을 나와서 눈앞에 맞닥뜨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더 멀리까지가 순금 마호메트 신상까지 탈취하는 장면은 압권이라고 생각했다. 배신자 갈랄론을 한방 후려칠 수만 있다면 자기 집 가정부는 물론 조카 딸까지 덤으로 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버려서 세상 그 어떤 미취강이도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공화국을 위해 봉사할 마음으로 편력 기사가 되어 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서 모험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읽은 편력 기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실행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든 종류의 모욕들을 무찌르고 어려움과 위험에 빠지면서도 과업을 수행하면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가련한 양반은 자기의 무훈에 힘입어 적어도 트라페주스 왕국이 이미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니 그 속에서 별난 욕심도 생겨나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걸 실천에 옮기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전 증조부들이 쓰던 낡은 무기들을 꺼내 녹과 곰팡이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여 닦고 정리하다 보니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투구는 있었지만 투구의 얼굴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솜씨를 발휘하여 반지로 투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얼굴 가리개를 만들어 끼워 넣음으로써 투구가 제 모습을 갖추도록 했다. 마침내 투구가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칼에 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칼을 가져와 찔러 보았더니 칼날을 휘두르기가 무섭게 일주일 내내 만든 가리개가 그만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 그는 이렇게 쉽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투구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안쪽에 철판을 덧대어 스스로도 만족할 만큼 튼튼하게 만든 후 시험해 보지도 않은 채 멋진 투구라고 생각했다. 투구를 해결했으므로 이제는 야윈 말을 보러 갔다. 비록 피골이 상접한 고넬라의 말보다도 더 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했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부세팔루스나 에일시드의 바비에카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는 장장 나흘 동안이나 그 말에 어떤 이름을 붙일지 고민했다. 왜냐하면 그의 혼잣말에 따르면 자기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기사의 말이라면 말 역시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돈키호테는 이 말이 편력 기사의 말이 되기 전에 누구의 말이었는지 밝히려고 애썼다. 모시는 주인의 신분이 바뀌면 말의 이름도 바뀌는 법이며 이제부터 맡게 될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임무에 알맞은 이름을 지으면 점차 유명해지고 명성도 얻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수많은 이름들을 지었다가는 버리고 다시 만들었다가는 버린 끝에 마침내 로신한테라고 이름을 정했다. 그가 생각하기엔 고귀하고 듣기에도 좋았으며 의미도 있었다. 기사의 야윈 말이 되기 전에는 그냥 로신이었지만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로신들 중에서 첫째가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에게 마음에 꼭 드는 이름을 붙여주고 나자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도 짓고 싶었다. 그래서 여드레를 고민한 끝에 돈키호테라 부르기로 했다. 사실은 이 점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이 거짓 한 점 없는 이야기의 작가들이 그의 이름이 개사다가 아니라 기하다가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었다. 어쨌든 훌륭한 아마디스는 단순히 아마디스라고 불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조국이나 고향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지역 이름을 자기 이름에 덧붙여 아마디스 대 가울라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돈키호테도 훌륭한 기사처럼 그의 이름에 고향의 이름을 덧붙여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문과 고향 마을을 만방에 알리는 일이라 생각했으며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무기를 손질하고 투구를 만들고 야윈 말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자신의 이름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 단 한 가지가 부족했다. 바로 사모하는 여인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사랑 없는 편력기사는 잎사귀와 열매 없는 나무요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에 잠겨 혼잣말을 되뇌었다. 변력 기사에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니만큼 내가 운이 좋아서건 혹은 나의 원죄로 인한 불행이건 어쨌든 거인을 만나 그 거인을 한 방에 거꾸러뜨리거나 몸을 두동강 내버려 승리를 거두고 거인을 무릎 꿇게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거인을 내 사랑스러운 여인 앞으로 보내 무릎 꿇고 가련한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거야. 저는 말린 드라니아 섬의 통치자인 거인 카라굴리안브로입니다. 칭송받아 마땅하신 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님과 단 한 번의 결전으로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께서는 저에게 부인을 찾아가 덕망 높으신 부인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훌륭한 기사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으니 자신이 이름 붙여줄 만한 귀부인을 찾아냈을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사람들 말로는 그의 마을 근처에 아주 아리따운 농부 처녀가 있었으며 그 처녀를 그가 한때 열렬히 사랑했다고 한다. 비록 그녀는 그의 존재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그를 마음에 두어본 일도 없었다지만 말이다. 그녀의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였다. 돈키호테는 그녀를 마음속 연인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어울릴 만한 그리고 공주나 귀부인에게 잘 맞을 이름을 찾아 고심하던 끝에 마침내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녀가 엘 토보소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이나 모든 것들에 붙여진 이름처럼 음악적이고 신비롭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